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일본은 뭐 원전을 완전 폐쇄하느니 이런 얘기들, 원전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칙과 사실은 분위기를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불과 한 4, 5년 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년 후에 4년 후에 2015년 12월 아베 수상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 협정을 인도가 체결합니다.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막 전 세계 여론들을 시끄러웠죠. 아니 도대체가 NPT 국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더더구나 인도는 NPT에 가입도 안 한 전 세계 NPT 미가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했는데, 사실은 2006년 부시 대통령도 인도와 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때 인도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NPT 가입국도 안 했지만 NPT 가입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IAEA 국제 원자력 협정 기구의 사찰을 받겠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인도가 사실은 NPT 가입국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원자로를 팔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봤으니까 한 9년 후에 일본이 사실은 자기들이 처음 하는 것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뭐 우리도 좀 그런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먼저 지금 탈원전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못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탈원전을 주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들이라는 게 뭐 거의 이렇게 소문처럼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고 또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내는데, 사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뭐 가져야 된다라는,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을 먼저 한번 보면은, 첫째로 이 각국들이 이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원자로 건설을 완전 폐기하거나 뭐 원전 제로로 가지 않고 다시 신규 모델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하고 산업 발전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2030년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지금보다도 한 5억, 6억 이상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전력의 소요가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력 공급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뭐 자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별의별 게 다 나오지만 이 수급 시장이 좀 불균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들쭉날쭉한데 이건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가격이 들쭉날쭉 안 하니까 세 번째로 사실은 가장 싼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니까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화석연료는 가격 자체가 뭐 오펙 같은 데서 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사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일 크라이시스, 1차 오일 크라이시스, 2차 오일 크라이시스, 뭐 전 세계가 막 움츠러들고 막 우리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고 막 경제가 막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일단 원자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그런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가 상당히 이게 각 나라마다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 않는 식으로 하지만 협조의 이 차별이라든가 이 규제에 잘 따라주는 나라와 협조하지 않는 나라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제일 우리 생활에 와닿는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단순 논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전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뭐 후쿠시마 사태가 있어가 잠깐 동안 멈춘 것 같고 잠깐 시간 정말 이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다시 회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지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보냈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참모라든가 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환경단체 뭐 이런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환경오염이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평생을 걸고 원자력에 대한 평생을 걸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물론 절대적이지 않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더 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안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는 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에만 굉장히 급급한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자마자 가장 입이 찢어지고 사실 뭐 표정 관리에 진짜 희색을 감추기가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분석하기를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는 살만 났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그 산업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큰 약점이었다면은 우리라는 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한국보다도 소위 말하는 전기값이 비쌌는데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가 한국 전기값이 일본 전기값보다 한 12% 내지 20%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로 원자로 팔아먹는데 경쟁자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도 자기들이 반길만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상황을 봐도 또 그렇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고급 인력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정책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이 10만 명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까? 신발 장사를 해야 됩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기초가 되는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이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 설비의 부품의 95%가 거의 한국화, 국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기술로 다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갖지 않으면은 에너지 때문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중심주의, 환경 컨셔스, 환경 의식을 하고 사는 국가인데도 최근에 들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자력, 전력 이 공급에 신경을 쓰고 그쪽 정책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때까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원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인 에너지원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 차원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 원자로 에너지다. 이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탈원전화를 하면은 더 싸면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탈원전화를 한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꽃분홍 드레스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은 탈원전화를 하고 할 경우에
10년간 전기료만 170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170억이 아닙니다. 170조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GDP 기준으로 봐도 11%가 넘는 게 전기값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를 들자면 풍력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25억 원이 들고, 이게 바다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바다에 세울 경우 50억 원이 든답니다. 이 숫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한국원자력학회 홍성일 회장이 실제 계산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독일도 원자력 에너지 치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자 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만드는데 10년간 200조 이상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사실 한때 41기의 원자로를 돌렸습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혹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갔는데, 최근에 다시 원자로로 돌아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너무 비싸다.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원자로 15기를 지어야 된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비싼 신재생 에너지 들어오면 나름대로 좋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문제는 누구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까? 저소득층,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 영세업자, 전기요금 올라가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게 25만 원을 주고 2021년에 30만 원을 주면은 저소득자가 사실은 그 열매를 다 따먹는 것 같지만 결국 환급해내는 거, 뱉어내는 건 저소득자들도 똑같이 세금이니까 내야 됩니다. 그럼 그 프로포션, 분담금 차원에서 계산을 하면은 25만 원 주는, 월 25만 원 주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이 저소득자에게는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규 그 원전 건설을 완전 백지화하고 또 원전 설계 수명도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 500m에 영구 처분할 수 있는 폐연료봉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그 부지 찾는 데까지 시간이 2028년, 그리고 완전히 그 시설을 짓는데 2053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근데 그 사이는 어떻게 할까요? 2025년까지, 2028년까지. 폐연료봉을 그 사이에 안전하게 묻어둘 장소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대책이 지금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장소 물색에서 해야 되는 게 장소 물색하는데 2028년까지 향후 1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그 중간에 임시로 저장하는 건 안전할까요? 중국은 2030년이 되면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17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지만 2020년에 90기를 목표로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는 110기를 늘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 수급은 불가피하다. 전력 소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이 있어야 된다.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더 국제 협력에, 파리 기후 협력에, 기구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원자로 건설에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인도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도는 현재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이 그들이 필요로 한 국내 전력 소요의 2.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21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인도가
그들이 필요로 한 지금 기준으로 14억 인구가 넘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전력 소요의 50%를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공급한다 손치더라도 이 숫자 비율로 다시 말하면은 21기의 원자로가 그들이 필요한 에너지 공급의 2.9%밖에 담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평행해서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단순 숫자로 340기 정도는 있어야 50%의 전력 소요의 50%를 원자력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원을 의존할 때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에너지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환경 컨셔스, 환경의식이 굉장히 환경 청정에 대한 의식이 높은 국가인데도 원자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너지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원자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이 시점에서 한 150개의 원자력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회사에 약 6만 명의 원자력 관련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불과 6,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해 말로 이 6만 명을 8만 4천 명으로 늘린답니다.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1인당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이 전문가들 기술자에게 돌아가는 연봉이 10만 불이라고 합니다. 1억이 넘죠. 이 계산해 보십시오. 이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원전 제로 선언을 해서 원전 75% 원전에 의존한 전력을 75%였던 것을 50%로 줄인다고 그때는 말했지만 그 후에 팔로업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죠. 카드를 안 줄일 카드를. 이런 차제에 인도와 아주 적극적으로 2015년에 사실 2015년 12월에 이 원자료 공급하겠다고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똑같이 인도에 지금 6기를 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인도가 21기는 가동시키고 그 6기가 러시아가 지금 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지을 것은 일본이 우리가 들어가서 신칸센도 깔아주고 우리로 치면은 KTX죠. 깔아주고 그리고 원자로도 우리가 지어줄게. 인도가 예스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핀란드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어드밴스드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원자로를 이렇게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새로운 모델의 신규 모델의 원전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들이 원자로 체르노빌과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싶으면 이 짓을 안 하죠. 자살골인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단체나 여기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무조건 나쁜 거다. 나쁜 거다 하시는 분들이 이 환경을 오염시키다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촛불 켜기 전에 가장 먼저 불평할 겁니다. 저는 한국도 탈원전 정책에서 지금 좀 멈춰서서 더 나아가기 전에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에너지 종속국이 되지 않고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고 원전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간다는 것이 에너지 안보 정책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정책입니다. 한국 원자로 기술은 상당 수준입니다. 일본에게 뺏길 게 아니라 이때 우리가 앞장서서 앞질러 인도에게 원자로를 우리가 수출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플랜트를 우리가 건설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자로 수출, 인도 시장이 원자력 발전 시장이 연간 4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국과 자꾸 중국 눈치 보고 이 원자로과는 중국과는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기들이 자급자족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더 많은 전문가, 더 많은 기술력을 키워서 원자로를 수출하는 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더 선진화된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지름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은 일본은 뭐 원전을 완전 폐쇄하느니 이런 얘기들 원전 건설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원칙과 사실은 분위기를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불과 한 4, 5년 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5년 후에 4년 후에 2015년 12월 아베 수상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그 원자로 건설에 대한 원자력 협정을 인도가 체결합니다. 이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막 전 세계 여론들이 시끄러웠죠. 아니 도대체가 NPT 국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더더구나 인도는 NPT에 가입도 안 한 전 세계 NPT 미가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얘기했는데 사실은 2006년 부시 대통령도 인도와 그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때 인도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NPT 가입국도 안 했지만 NPT 가입국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IAEA 국제 원자력 협정 기구의 사찰을 받겠다. 그리고 또 미국은 인도가 사실은 NPT 가입국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원자로를 팔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봤으니까 한 9년 후에 일본이 사실은 자기들이 처음 하는 것 아니고 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뭐 우리도 좀 그런 발상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먼저 지금 탈원전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게 못내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 탈원전을 주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들이라는 게 뭐 거의 이렇게 소문처럼 얼마나 과학적인 이런 연구를 하고 난 뒤에 나온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소위 말하는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고 또 안전하지 못하다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내는데 사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뭐 가져야 된다라는 더 발전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장점을 먼저 한번 보면은 첫째로 이 각국들이 이런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도 원자로 건설을 완전 폐기하거나 뭐 원전 제로로 가지 않고 다시 신규 모델로 만들어내고 있는 이유는 첫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하고 산업 발전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통계에 의하면 2030년에 전 세계 인구가 거의 80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지금보다도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 훨씬 더 비쌉니다. 예를 들자면 풍력 1메가와트를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25억 원이 들고 이게 바다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바다에 세울 경우 50억 원이 든답니다. 이 숫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는 숫자가 아니고 한국 원자력학회 홍성일 회장이 실제 계산해서 내놓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독일도 원자력 에너지 치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자 해서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만드는데 10년간 200조 이상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영국도 사실 한때 41개의 원자로를 돌렸습니다만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혹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좋겠다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갔는데 최근에 다시 원자로로 돌아서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너무 비싸다. 신재생 에너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에 걸쳐서 원자로 15기를 지어야 된다라는 계획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이 비싼 신재생 에너지 들어오면 나름대로 좋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비싸다는 문제는 누구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까? 저소득층,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 영세업자, 전기요금 올라가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게 25만 원을 주고 2021년에 30만 원을 주면은 저소득자가 사실은 그 열매를 다 따먹는 것 같지만 결국 환급해내는 거, 뱉어내는 건 저소득자들도 똑같이 세금이니까 내야 됩니다. 그럼 그 프로포션, 분담금 차원에서 계산을 하면은 25만 원 주는 25만 원 주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이 저소득자에게는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규 그 원전 건설을 완전 백지화하고 또 원전 설계 수명도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하 500m에 영구 처분할 수 있는 폐연료봉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그 부지 찾는 데까지 시간이 2028년 그리고 완전히 그 시설을 짓는데 2053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죠. 근데 그 사이는 어떻게 할까요? 2025년까지 2028년까지 폐연료봉을 그 사이에 안전하게 묻어둘 장소도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조차도 대책이 지금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장소 물색에서 해야 되는 게 장소 물색하는데 2028년까지 향후 1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면 그 중간에 임시로 저장하는 건 안전할까요? 중국은 2030년이 한 6억 이상이 늘어나는데 당연히 전력의 소요가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력 공급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별의별 게 다 나오지만 이 수급 시장이 좀 불균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들쭉날쭉한데 이건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가격이 들쭉날쭉 안 하니까 세 번째로 사실은 가장 싼 그 에너지원 중에 하나니까 경제적이고 안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방금 언급했습니다만 화석연료는 가격 자체가 오펙 같은 데서 뒤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떻게 사실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오일 크라이시스 1차 오일 크라이시스 2차 오일 크라이시스 전 세계가 막 움츠러들고 우리 가정 생활이 엉망이 되고 경제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일단 원자로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그런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탄소 배출 규제가 상당히 이게 각 나라마다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 않는 식으로 하지만 협조의 이 차별이라든가 이 규제에 잘 따라주는 나라와 협조하지 않는 나라 다양합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한 제일 우리 생활에 와닿는 이제 가격이 싸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단순 논리지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전 확대는 불가피합니다. 후쿠시마 사태가 있어가 잠깐 동안 멈춘 것 같고 잠깐 시간
정말 이보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다시 회귀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지게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보냈습니다. 뭐 지금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참모라든가 이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환경단체 뭐 이런 출신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 환경오염이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평생을 걸고 원자력에 대한 평생을 걸고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른 물론 절대적이지 않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환경오염이 더 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안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라는 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했지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에만 굉장히 급급한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자마자 가장 입이 찢어지고 사실 뭐 표정 관리에 진짜 희색을 감추기가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이 분석되면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됩니다. 현재 중국은 17기를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고 있지만 2020년에 90기를 목표로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2030년에는 110기를 늘린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서 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 수급은 불가피하다. 전력 소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이 있어야 된다.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도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뭐 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더 국제 협력에 파리 기후 협력에 기구에 협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원자로 건설에도 아주 적극 경기입니다. 인도는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인도는 현재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이 그들이 필요로 한 국내 전력 소요의 2.9%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인도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게 21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인도가 그들이 필요로 한 지금 기준으로 14억 인구가 넘을 때까지 보지도 말고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들의 전력 소요의 50%를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공급한다 손치더라도 이 숫자 비율로 다시 말하면 21기의 원자로가 그들이 필요한 에너지 공급의 2.9%밖에 담당을 하지 않는다는 이것을 평행해서 방정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단순 숫자로 340기 정도는 있어야 50%의 전력 소요의 50%를 원자력에 의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원을 의존할 때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에너지 종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환경 컨셔스, 환경의식이 굉장히 환경청정에 대한 의식이 높은 국가인데도 원자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너지의 독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원자로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이 시점에서 한 150개의 원자력 관련된 회사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회사에 약 6만 명의 원자력 관련 전문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 불과 6,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원래 말로 2,6만 명을 가기를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는 살만 났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한국과의 그 산업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큰 약점이었다면은 우리라는 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한국보다도 전력 소위 말하는 전기값이 비쌌는데 한국이 탈원전을 하면은 우리가 한국 전기값이 일본 전기값보다 한 12% 내지 20%가 더 비싸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은 산업의 경쟁력을 충분히 갖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 원자로 팔아먹는데 경쟁자가 훨씬 줄어든다는 것도 자기들이 반길만합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우리 상황을 봐도 또 그렇습니다. 당장 한국에서 원자력에 관련된 고급 인력이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 정책을 갑자기 바꾸게 되면은 이 10만 명이 길거리에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까? 신발 장사를 해야 됩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기초가 되는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기술이 부족하다 하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자로를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그 설비의 부품의 95%가 거의 한국화, 국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기술로 다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에너지를 독자적으로 갖지 않으면은 에너지 때문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종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핀란드 같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 중심주의, 환경 컨셔스, 환경 의식을 하고 사는 국가인데도 최근에 들여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자력, 전력 이 공급에 신경을 쓰고 그쪽 정책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때까지 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에너지원을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자적인 에너지원을 갖자 그런 차원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 차원에서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이 원자로 에너지다. 이래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탈원전화를 하면은 더 싸면은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탈원전화를 한다는 게 신재생 에너지가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꽃분홍 드레스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고통이 있습니다. 한국이 사실은 탈원전화를 하고 할 경우에 10년간 전기료만 170조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170억이 아닙니다. 170조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GDP 기준으로 봐도 11%가 넘는 게 전기값으로 쓰인다는 겁니다.